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술을 보는 한국사회 신경숙 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에 올라왔던 대로 아마 여러분이 어제 그 신경숙의 풍금이 있던 자리를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그 다음 날인 오늘은 신경숙 작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차이를 두고 수업을 하는 이유는 제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이 작품을 읽게 되면 어쨌든 교수자가 보는 시선으로 작품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는 쪽지 시험은 어떤 내용 확인하는 거를 제외하고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내가 틀린 답이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주는 그 박민규의 깊이랑 정의연의 오늘의 거짓말을 이제 2편 정도 읽어야 하고요. 그리고 네, 아무튼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는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작품을 먼저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제가 뭐 고마움, 네, 지난 15일이 스승의 날이었는데 이 수업을 듣는 학생에게 스승의 날 고맙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그날 정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기분이 좀 다운되었는데 그 문자를 보고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여러분들 그 평택대에 커뮤니티가 있다면서요. 근데 누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선생님 숙제가 많다고 학생들이 불만이 많다고 그렇게 네,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제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거기 가입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에게도 누군가를 욕할 수 있는 대나무 숲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냥 네, 뭐 불편하면 불편한 거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어, 네, 그런 공간은 하나쯤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게 네, 죄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하여튼 그 제자가 되게 좀 약간 불편하다기보다는 좀 제가 숙제를 좀 적게 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저도 압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이버 강의가 되면서 과제가 매 수업마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쉽지 않다라는 거 알아요. 근데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 그냥 대면 수업을 했더라면 아마 여러분들이 내는 과제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저는 학기 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날 수업 시간에 와서 쪽지 시험을 보거든요. 오픈북으로.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과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제를 내고 있는데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가 가르치는 거 말고 여러분들의 작품을 통해서 재밌는 소설가 한 명 소개를 받는 네,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여지없이 네, 동영상을 보고 과제가 있습니다. 네, 힘드시겠지만 네, 잘 듣고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을 했지만 저는 그냥 네, 여러분들이 작품을 읽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과제를 이렇게 네, 계속 지금과 같이 좀 전과 같이 네,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힘들다는 거 압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 중간고사 안 보잖아요. 근데 중간고사를 지금 매 수업 시간에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내는 과제가,
네, 중간고사와 일반 레포트 대신 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를 만약에 계속 이제 비대면으로 하게 된다. 라고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내는 과제의 퍼센테이지가 더 커지겠죠. 그죠? 음. 저는, 이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나태해질 수 있거든요. 사실 이제 온라인 수업이라는 건 제가 녹화를 미리 해놨다가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좀 여유롭게 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시간에 이 기간 동안에 제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성실이더라고요. 제가 학생들한테 끊임없이 강조하는 부분이 성실이거든요. 제 시간에 와서 앉아서 듣는 거, 제 시간에 숙제를 올리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습관인데 교육의 하나가 바로 이런 습관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성실히 내는 이 과제가 여러분들의 성적을 빛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과제의 점수가 여러분들이 성실히 했다면 네, 성적을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죠? 예,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어, 3편, 4편 정도 더,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시간 날 때 먼저 읽으라고 과제는 미리 올려놓을게요. 조금 더 넉넉하게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텍스트 읽을 수 있는 시간 날 때 올리려고 과제를 조금 더 미리 올리는 그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수업 들어갈까요? 네. 힘든 거 압니다, 여러분. 네, 알아도,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뭐, 21세기 로망스를 찍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학생이고, 저는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으로서 해야 될 을, 네,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신경 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수업은 신경수 풍금이 있던 자리를 먼저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80년대의 박완서 엄마의 말띠고리가 읽었잖아요. 그 두 작품에서 여성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작가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90년대와 신경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영상 세대 또는 컴퓨터 세대라 일컬어지는 신세대 글쓰기가 문단의 한 주류로 편입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 가족 공동체가 붕괴되는 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불륜을 다루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소설에서부터 이 불륜을 다루는 이야기, 그리고 여성의 독립이 이렇게 불륜의 남성의 가정으로부터 탈출한 여성이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드라마들도 이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성주의 현실 인식의 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80년대가 정치적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한 시기라면 90년대에서는 일상적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도 다루겠지만 박완서가 그리고 있는 어떤 여성의 세계 있잖아요. 이데올로기와 현실 세계, 현실 정치적 세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들이 그 여성 화자들과 얽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숙
넘어오면서 이것이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로 네,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그 어떤 전통적 가치관인 가부장제의 억압에서 벗어난 여성들의 자기 발견과 욕망의 표현이 글쓰기라는 작업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개인 의식이 조금 더 부각되고 개인의 사랑이라든지 판미주의적인 그런 경향들이 여성 소설에서도 나타나는 바입니다. 네, 작품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소설 어땠어요? 네. 90년대 소설답죠. 만약에 오늘날의 소설이라면, 이혼을 하고 여자가 당당히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겠죠. 그쵸. 어떤 부부가 가지고 있는 책임의식을 끝까지, 지키고 나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네, 90년대에는 있었지만, 네, 오늘날의 드라마에서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 있지 않죠. 어, 지금은 이제 종영했지만, 부부의 세계라는 작품이 있어요. 저는 되게 재미있게 봤거든요. 우선은 봤던 이유가, 원작, 닥터 포스트라는 원작이 있었고, 그것이 한국 드라마로 재해석되면서, 어떻게 이것들을 담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좀 궁금했어요. 물론, 끝이 말도 안 된다. 준영이가 1년 동안 가출해가지고 멀쩡하게 돌아오는 게 말이 되냐. 부모가 아들이 가출했는데, 앉아가지고 밥 먹으면서 기다릴 수 있느냐. 뭐 이런, 얼척이 없다. 뭐 이런 댓글들도 있지만, 그런 걸 제외하고 나서 이 드라마가 그리고 있는 부분 중에 제가 눈여겨봤던 부분들은, 그러니까 정말 부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변인들, 의 영향을 받아서 부부의 결정이 다르게 판단되거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마치 뽀로로와 친구들이 엄마와 아빠가 없는 것처럼 이 부부의 세계에서 지선우와 이태호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는 데에 대한 이유도 뭐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의 영향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아요. 물론 지선우가 결혼을 지속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작용하긴 하지만요. 근데 거기에서도 보지만 이제 똑같이 이제 불륜이라는 드라마 키워드를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불륜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불륜 남녀의 사랑에 부박하지 않고 결혼과 부부라는 키워드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괜찮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네, 신경 쓰기에 풍금이 있던 자리로 먼저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풍금이 있던 자리는 어쨌든 나라는 사람이 당신에게 이렇게 편지 형식으로 보내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 사람은 나고,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은 당신인데, 흥미로운 것은 나가 편지를 보내는 당신에게 꼭 이 편지를 보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끝까지 읽으면 알겠지만 이 편지는 발신인에게 어떤 나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이해되시죠? 네, 읽었으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편지는 어떻게 보면 나가 나에게 보내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겁니다. 나가 당신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의 내용의 주된 서사를 이루고 있는 것은 나가 어렸을 때 아버지의 불륜으로 어머니가 집을 나가고 그 어머니의 자리에 그 여자라는 인물이 들어오잖아요. 그 여자와 나를 동일시하면서 그 여자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자기와 대입하면서 어떤 그 헤어짐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소설은 나가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일 수도 있지만 나가 나에게 보내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편지 형식은 여기 앞 밑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서술자의 나에 생성한 갈등과 긴장된 내면에 진정성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갈등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드러나 있습니다. 나와 당신, 그리고 나와 당신이라는 우리와 그다음에 사회 도의적인 관념, 그리고 나와 나, 당신과 떠나고 싶은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보내줄 수밖에 없는 나의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와 당신은 결혼이라는 가족 제도를 위반하는 불륜을 함으로써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둘만의 사랑을 위해서 한국을 떠나기로 하죠. 그런데 여러분도 이걸 보면 아시겠지만 당신은 떠날 마음이 없어요. 그쵸? 뭐 그때 떠나기로 한 장소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너무 편안하게 그 전화를 받는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어쩌면 나는 당신을 떠나기로 결심한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와 당신은 또 어떤 갈등을 하고 있냐면 사회가 부여한 도덕적, 도의적인 윤리관념과 대치하고 있죠. 1과 2는 그 외적 갈등이라고 보여지겠죠. 그죠? 나와 당신은 사랑이라는 사랑, 개인의 사랑을 더 중요시 여긴다면 사회적, 도의적인 관계에서는 어떤 이제 사랑이라는 개념보다는 한 가족이, 그러니까 한 남녀가 만나서 가족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이것들을 져야 된다는 책임 의식을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여지죠. 다음에 나와 나는 당신과 떠나고 싶은 나와 아버지의 그 여자처럼 당신 곁을 떠나야 하는 나로 이제 갈등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편지에서 보여지는 편지 안에서 보여지는 사건 있잖아요. 아버지와 그 여자, 그죠? 그리고 편지 밖에서 나와 당신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나와 여자는 상간녀이자 어떻게 보면 가정을 이렇게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또 두 사람이 떠나기만 한다면 이 가정의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 문제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표면적 문제들이 봉합될 수 있는 그런 키를 가진 인물로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나와 그녀, 그 여자의 공통점은 가정이 있는 남자를 사랑한 여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자신의 개인적 사랑을 인정받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또 이 나와 그녀는 혹은 나와 당신, 아버지와 그 여자의 상징의 표징으로 손이 등장하는데요. 아버지가 이 여자의 손을 잡고 다니고 이 여자의 손이 틀까봐 로션을 발라주는 행위 있잖아요. 여기 밑에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나도 당신을 사랑할 때 애무의 하나의 표현으로 당신의 반지 낀 손을 만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작은 매개체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사랑의 감정을 표출해내는 그런 것들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나와 가정에 있는 당신의 결합은 도덕 이전에 자연의 기원을 위배되는 인위적 개입으로 그 여자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당신을 은선이의 아버지로 되돌려 놓음으로써 가족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소설에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지금과 조금 약간 달라요. 조금 약간 지금의 불륜이 그리고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 이제 조금 다른데 가정의 행복보다 나 개인의 행복이 더 우선시되는 사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90년대의 신경숙 작품에 드러나고 있는 이 소재들, 그러니까 신경숙 작품도 불륜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 작품들을 통해서 어, 어, 그래도 이 작가가 이 작품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유지하고자 했던 게 바로 뭐냐면 가정이라는 공동체이거든요.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신경숙이라는 인물은 어떤 시원적 존재로 봤어요. 그래서 시원이라는 건 뭐냐면 또 원초적이고 근원적이고 원형적인 존재라는 의미예요. 가정을 깬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정을 깬다라는 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음, 어떤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불륜 남녀의 사랑이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걸 근간으로 하고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가정은 자연 발생적이고 숭고한 존재이다. 꼭 지켜야 하는 존재이다. 라는 게 은연중으로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희생과 그 여자의 희생, 당신과 아버지의 가정을 지켜주기 위한 두 여자의 희생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그려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어머니와 그 여자의 대비를 그리고 있는데요. 작가는 가족 공동체의 삶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모성적이지만 어머니의 위치를 아버지보다 낮게 표현하고 있어요. 풍금이 있던 자리에서 어머니는 자신을 가꿀 줄 모르는 여성성을 가지고 있어요. 모성만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을 때 와서 막내에게 이렇게 젖을 물리는 어머니의 행동. 그걸 보고 이 여자는 내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을 이 엄마가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남자의 여자는 될 수 있지만 이 남자의 자녀들의 엄마가 될 수 없겠구나에 대한 좌절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근원성에 집중하고 있죠. 아버지의 그 여자는 물론 헤어지긴 했지만 자식들을 잘 보살피고 그리고 매력적인 여성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도시락을 싸가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엄마는 한 번도 내 도시락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지 못했는데 이 여성은 도시락 반찬이나 뭐 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취향을 해주는 그런 것들의 이제 모습들을 보면서 이 여자에 대해서 아버지를 엄마로부터 빼앗기게 하는 원흉이지만 한편으로는 동경의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기도 하죠. 나가 아버지의 불륜을 이해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신경 쓰 소설의 여주인공들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돌아가고 싶은 품이고 아련한 향수이지만 어쨌든 이성적인 모델이 아니라 거부하고 싶은, 그러니까 여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죠. 지탄까지는 아니지만 좀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박완서와 신경숙 작품의 공통점,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숙제, 당일 제출 과제를 내주려고 합니다. 당일 제출 과제는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과 신경숙의 풍금이 있던 자리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소재가 있는데 매개체가 있는데 어머니예요. 그죠? 이 어머니 두 작품에 드러나고 있는
네, 당일 제출 과제는 두 작품의 네, 어머니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에 대한 어머니에다만 초점을 맞추세요.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네, 공통점과 네, 차이점 간단하게 서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3줄 이상이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읽었나 읽지 않았나를 파악하는 거니까 네,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보고 느낀 점을 서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에 나온 엄마와 여기 신경숙 작품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그 여자가 데뷔되는 엄마에 나오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박완서와 신경숙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3자에 불과했던 여성의 목소리로 여성의 삶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의 화두로 삼고 있다. 여기 제3자. 네. 여러분도 올리는 PPT 자료에서는 잘 고쳐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이 PPT는 여러분 이제 강의 자료에 올라와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게 되는 20일부터 PPT를 다운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성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두 번째는 여성 특유의 섬세함으로 여성들의 일상적 욕망과 고통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 남성 작가가 그리고 있는 여성의 문제는 객관적인 거리를 두고 서술할 수는 있지만 주관적인 입장에서 여성의 마음을 서술하기란 쉽지 않거든요. 그쵸? 네. 로맨스 소설의 대가들이 다 여성인 이유가 있어요. 여자가 듣고 싶은 말들을 해주잖아요. 로맨스, 네. 소설이나 드라마에서는 특히 지금 이제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지만 김은숙 작가의 같은 경우 얼마나 오글거리는 멘트들이 많으니까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언제부터 예뻤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우리가 들으면 지금 이제 손발이 지금 다 오그라들고 있는데 이거를 네, 허대 멀쩡하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이상형의 남자가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살떨리겠어요. 그죠? 네, 남성이 보면 어이가 없죠. 저게 뭐야? 저게 도대체 문법이 맞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성들은 문법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네.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들이 그리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시선에서 여성을 다루는 건 힘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관적인 부분에서 여성의 심리를 다룬다는 거는 상당히 세밀하게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또 하나, 가족이라는 공동체에서 어머니의 자리를 숭고하게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고백적이고 자성찰적 글쓰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두 작품 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차이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숙 작품에는 작가의 또 다른 자아로서의 여성으로 나가 그려지고 있고 여기서는 어머니의 존재가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박완서 작품에서는 어머니에 대해서 비판적 자세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어때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 있는 나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여자의 영향을 받았죠. 자기가 동경하는 대상은 어머니가 아니고 그 여자이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세 번째로 모성의 위대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다라는 거라면 여기에서 이제 박완서 작품의 특징은 이 여성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여성이 대치되는 장면이 신경숙 작품에 나타나 있는 특징이라면 박완서 작품에서 그리고 있는 특징은 어,
이 홀로서기한 여성이거든요. 근데 이 여성이 홀로 설 수밖에 없는 이유, 뭐 신여성이라든지 서울에서 털을 잡는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내몰려진 거예요. 그래서 개인과 현실의 서사가,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적인 서사가 함께 엮어가면서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이미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써야 될 거 하나 언급됐습니다. 두 작품 다 여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는 불륜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여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면, 다른 하나는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둘 다 공통점은 또 하나, 어머니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만 부정적이죠. 하나는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불륜 여인 당신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면, 박안서의 작품에서는 어머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런 나를 만든 건 어머니였다라고 얘기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두 작품 간의 이제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해되시나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해서 네,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가 마지막 시간에는 따로 숙제를 내지 않고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14주차죠. 14주차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시험 문제 나올 거를 아마 꼽아줄 거예요. 한 8문제에서 9문제 정도. 거기에서 한 5문제 정도 출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오늘은 네,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봅시다.